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4경. 막힌 열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협력편 제 14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고요. 옆에는 언제나처럼 야부님, 동준님, 그리고 오랜만에 이삼배님 돌아오셨습니다. 폐관 수련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야? 심심하면 폐관 수련이야. 제가- 내공이 엄청날 것 같아 이미. 내공이 맨날 없어져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야 내공을 자꾸. 뭐 이게 좀 흡혈이 아니라 뭐야? 흡성대법 같은 거 일으켜서 흡성대법으로 항상 뺏기는 것 같은데 폐관 수련 끝나자마자 그 에너지 바가 이렇게 금방 빠르게 내려가는 HP가 그냥 순식간에 빨리는. HP가 10에서 왔다 갔다 뭔가 왔다 이렇게 갔다. 아이폰 배터리처럼 뭔가 맞아요. 겨울 되면 그런 거 용량이 같아요. 지금 많이 딸리는 것 같아.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워낙에 허당들이다 보니까 약간 틀린 게 몇 개 있었어요. 공력이 좀 후달려가지고. 예, 저저번 때 있었는데 이제 배우들 이름을 주로 많이 틀렸네요. 아, 저희가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 최지우라고 해서 최지우 아닌가? 김하늘로 기만해. 기만을. 하늘이다. 김하늘로 이거 아무도 몰랐던 오류를. 나 왜 최지우로 기억하고 있지? 팩트 체크 팩트 체크. 김하늘로 예, 예. 동준님의 팩트 체크. 맞아. 김하늘, 김하늘이야. 예, 김하늘로 수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 키가 큰 양과 역을 했던 배우 이름은 황효명. 황효명. 네네. 맞아. 이렇게 찾아보실 때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찐빵같이 생겼다고 많이 깠던 진현이랑 결혼한 배우의 이름은 진효라고 응. 하고요. 가진동은 그 영화, 응. 그 대만 영화에 나왔던 같이 했던 배우죠. 근데 그 배우가 또 그런 결혼할 때 축하 인사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늘은 소년이 소녀에게 가는 마지막 날. 넌 분명히 내 상상보다 예쁠 거야. 결혼 축하해 내 청춘. 이렇게 또 멋진 야 이거 진짜 이런 오글거리는. 멋진 멘트를 남겼는데 네. 또 양과가 소영이에게 예, 그렇게 아니 양과가 소용여애가 아니라 거기 그 첫사랑으로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예, 예, 그 배우가 우리가 사랑했던 뭐 그 소년. 아, 예, 맞아. 예, 그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고 14년에는 대마초로 한번 건거됐다고 합니다. 동준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아, 또 틀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네. 황효명이라는 배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그 녹정기에서 위소보 역할도 맡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황효명 녹정기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건 정말 고퀄리티 명작 걸작이에요. 사조 3부곡을 드라마화한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영상이나 장기종 비주. 감독. 그건가요? 감독은 저도 잘 장기종이었던 모르겠어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CG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녹정기는 훨씬 더 이렇게 연출하기에도 좀 부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비주얼이 너무 좋고 그래서 녹정기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드라마를 네. 소설을 거의 네. 싱크가 매우 높아요. 물론 이제 위소보 역할에 주성치를 따라갈 사람이 없기는 주성치는 하지만 뭐- 그래도 황효명도 그 양과 캐릭터를 역할을 했을 때랑은 외모가 일단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형수술을 수술을 좀 했죠. 크게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더 잘생겨졌는데 아무튼 위소보 역할이 어울립니다. 네. 근데 그 황효명이란 배우를 제가 갑자기 왜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그 악비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중국에 그래요? 한 네. 60부작인가 70부작 어우. 엄청나게 긴 그 악비 장군은 우리 알고 있는 그 사조 3부곡의 아주 중요한 전사를 이루는 대단한 영웅 아니까 우리나라 무목유소의 저자. 저희가 또 다뤘죠.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충무. 네, 네. 근데 그 악비 장군이라는 그 대단한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황효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황효명은 우리 김용 서사와도 되게 연관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양과 그리고 위소보 그리고 악비까지 캐릭터 셋이 완전 다 다르잖아. 네. 그 세 명의 전혀 다른 세 캐릭터를 그 황효명이라는 배우가 다 연기를 했다니까. 그 대륙의 최수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다. 근데 다 어울리고 다 잘하거든. 네. 양과 역할을 양과랑 이소보 그리고 악비까지 완전 이미지가 다른데. 완전 다르잖아요. 악비는 물론 어린 시절의 양과는 그 위소보랑 비슷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나중에 양과는 위소보 캐릭터랑 반대잖아요. 네. 악비도 전혀 다르고 악비는 곽정 캐릭터에 가까운 캐릭터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황효명이란 배우가 이 상반된 세 개의 캐릭터를 다 멋있게 소화하고 있다. 예, 황효명 그리고 잘생겨가지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여담이지만 녹정기 영상화의 걸림돌은 변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우들 얼굴이 다 망가졌어. 아 근데 황유명이나 그 거기서 강희재 역할을 한 배우도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둘 다 되게 잘생기고 연기를 잘해서 그 특히 황유명 같은 경우 변발을 해도 되게 외모가 워낙 훌륭해가지고 좋습니다. 아, 근데 또 그렇죠. 경박한 연기를 또 잘하니까. 네, 동준님의 팩트 체크로부터 이제 황여명의 근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3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소용료 헌정 방송을 했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소용료나 양과는 등장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주인공인데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게다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저희는 오늘은 그 소용료의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 말고 소용료의 어떤 무공, 네, 그 고묘파의 무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훑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묘파의 대표적인 무공 뭐가 생각나세요? 옥녀신경. 옥녀심경. 그렇죠. 네. 고물파의 가장 대표적인 무공이고 가장 강력한 음. 좀 무공으로 나오죠. 옥녀심경. 그리고 또 밧줄에서 잠자기. 뛰어난 경공. 뛰어난 경공. 그런 것들 생각나는데 네네.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무공은 천라지망새라는 네. 무공이거든요. 저희가 몇 번 맞습니다. 이야기를 꺼냈던. 예, 그 무공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그 무공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거든. 그 그러죠. 얘기를 하고서 좀 이따가 옥녀신경 얘기를 네. 하면 스토리 흐름상으로도 좀 부합하고 네. 아무래도 옥녀신경이 가장 이렇게 고난이도 무공이다 보니 그 이전에 그 양과가 처음 소용료에게 무공을 배울 때의 과정을 우리가 쫓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과가 이제 처음에는 9개월만 외운 전지인파의 9개월만 외운 채로 뭐 무공은 일천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한옥 침상에서 잠을 자고 천라지망새를 배우면서 경공이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련 과정이 굉장히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네, 그 기억이 많이 수련 남아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설에서. 그쪽에서 나도 한어침상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사회님은 이렇게 병들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선배님은 좀 필요해. 아파질 것 같은데. 심한 감기에 걸릴 거야. 요새 족감이 유행인데 아주 그냥 아무튼 그 천라지망새가 묘사되는 게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예, 다른 일단 무공에 그 비해서. 순서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쫓아가 보면 처음부터 천라지망새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새를 뭐 이렇게 한두 마리에서 6마리에서 81마리로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양과가 이렇게 무공이 없다 보니까 새 한두 마리도 잡는 거를 버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용료가 양과에게 기본적인 그 경공, 제종술, 그리고 금납법 네. 들을 가르쳐줘요. 경공, 제종술은 경공의 일종이고 그리고 금납법은 금나수라고 하죠. 그렇죠. 금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로잡을 금, 붙잡을 나. 그래서 금나 둘 다 손으로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금나수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손 연결되는 금나수의 무공에는 숫자가 손숫자거든요. 네. 손으로 붙잡는 이런 수법을 금나수라고 하듯이 그게 조법이랑은 다른 거죠. 뭐 이렇게 구운 백골조 이런 거랑은 다른. 그거는 이제 그 발톱처럼 네. 그 손가락을 이렇게 운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금나수는 이제 손바닥으로 새를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나수는 팔목이나 어떤 이런 병기를 잡는 방식이라면 그 아까 얘기한 조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뚫는 거 아니에요? 방식이죠. 손톱을 이렇게 뚫는 두개골에 그 구멍 느낌. 5개 내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양과가 이런 경공술과 금납법을 익히고 한 9일 만에 참새 6마리를 잡고 3개월 만에 81마리를 잡습니다. 3개월 만에. 이거 뭐 3개월 책임 체중 감량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참새를 잡는 그 기법을 참새를 잡는 무공을 유강새라고 해요. 유강새. 유강새. 이게 천라지망새로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코스입니다. 네. 유강새. 유강새.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고 네. 강자는 그 별이라는 단어 아세요? 패왕별이 할 때. 아니 그 별이 말고 네. 별이 그 낚시할 때 그물로 네. 그 그물코를 꿰n 굵은 줄을 별이라고 그래요. 그 삼강오륜이라는 단어 아시죠? 알죠. 그 삼강의 강자예요. 유강새의 강자가 삼강의 강자입니다.
다시 말해 별이 강. 그러니까 가장 공중에 떠 있는 새들을 마치 공중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 굵은 줄을 이렇게 당기면 그 그물이 당겨 이렇게 네.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허공에 있는 새들을 그 마치 그 굵은 줄인 별이로 당겨서 붙잡든 이런 그 기세. 네. 하해라고 해서 기세 세자 써서 유강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이제 부드럽게 네. 80마리의 새를 이제 붙잡는 이런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그물 던져서 새 잡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치. 이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그치. 홍에 그물 던지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왜냐면 이건 실제 새를 잡으려는 네. 이런 무공이 아니라 아, 그쵸. 나중에는 그쵸. 이제 창이나 칼이나 여러 병기들을 허공에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적의 것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 절정곡에서 어망 쓰는 거랑 그거 생각나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장법이 요교공벽. 요교공벽. 아. 요교공벽. 이 구판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판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이 유광새 뒤에 이어지는 무공을 요교공벽이라고 네. 소용료가 양과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요교공벽이라는 그 한자도 되게 낯설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자성어 아니고. 요자 뭐 무슨 요망한 이런 느낌인데. 일찍 죽을 요자예요. 아, 일찍 요절할 죽을 때. 요자에 계집여자를 더하면 그 요망할 요자, 요괴할 때 요자가 되거든요. 네. 그 계집여자를 빼면 요절하다 할 때 그 요자가 돼요. 일찍 죽는다는 뜻인데 여기 이 요자에는 일찍 죽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추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요자는 멈추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교자는 교정하다 할 때 그 교자예요. 네. 바로잡을 교자. 근데 역시 이 교자에도 바로잡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교는 멈추게 하고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공벽은 텅빌 공자, 허공 공자고 네. 벽은 푸를 벽자. 그래서 공벽을 푸른 허공이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보통 아, 공벽은 의미를 하늘이다. 해요. 네. 그래서 요교 공벽은 하늘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지상으로 붙잡아서 내려앉히는 이것도 일종의 붙잡는 이런 마치 그물처럼 장법이라고 할 수가 이렇게 있겠죠. 네. 레벨 2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앞에 있었던 유광새에 이어서 이 요교광벽을 익혀야지 이게 새들이 막 날아가고 싶어도 못 날아가게 네. 기운으로 그것들을 감싸고 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런 묘사가 있어요. 먼저 새들을 풀어주고 네. 그럼 새들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소용녀가 이 새들을 다시 붙잡을 때 요교 공벽을 쓴다 하면서 긴 소매를 휘둘러요. 그러면 두 줄기 바람이 일면서 새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려는 새들이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날아갈 수 없게 땅의 어떤 중력 같은 거에 붙잡아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게 요교한다는 얘기거든요. 멈추게 하고 억제시키는 거죠. 무섭군요. 네. 무슨 그 보이지 않는 포스필드를 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AT 필드 막 이런 거 같은데. 네, ATP 마음의 벽. 이 장면이 저는 그 요다에게 훈련받는 느낌이 그러네. 나요. 루크 스카이워커. 포스. 루크가? 저 약간 포스 느낌이 나요. 그렇지. 이런 게 동아시아 포스지. 네? 그렇네. 그 기의 흐름으로 이렇게 만드는 포스 뭐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데 이거는 깔아앉게 만드네요. 반대네.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라는, 왜냐면 이 새들은 네. 기본적으로 날아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가 컨트롤하려면 가라앉혀야죠. 네. 마찬가지로 이 장법들을 우리가 역으로 운용하면 이렇게 내려앉으려는 이런 사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기운을 통해서 네.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끔 혹은 이렇게 떠 있게끔 네. 반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옷소매를 휘둘러서 소용료 제다이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런 내공 같은 건 다 제다이랑 연결이 되긴 하는 거 그렇지, 같아요. 다 네. 동아시아에서 가져온 포스.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양과는 유광새가 81초씩입니다. 아까 네. 새를 이렇게 붙잡는 방식. 그래서 그 81마리구나. 81초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요교 공벽을 비롯한 10여 가지 장법을 또 익혀요. 그렇게 익히면서 수많은 그 81마리의 참새들을 갖고서 계속 이 무공을 네. 수련을 하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 양과 소용의 입장에서
네. 이 장면을 보면. 네. 근데 요즘 제가 동물에 많이 꽂혀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제가 고양이나 이런 개나 이런 동물들을 진짜 좋아하잖아. 동물 학대적이고 참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건 불쌍하네. 완전 동물 학대 아니고? 그건 그렇지. 종남산 참새의 씨를 말리려고 지금 참새 역기사지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역기사지한다. 거의 뭐 학살을 참새 학살을. 아 살짝 이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살짝 실어줬다가 않았을 또 거야. 놔주고 네. 했겠죠. 그래서 이 유광새와 요교공벽에 이어서 천라지망새 비로소 천라지망새. 무공을 익히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소용료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가 전에 연마한 유광새는 허공에 떠있는 81마리 참새를 묶어두는 무공이다. 그 다음에 요교공벽으로 그 새들을 장력장 안에서 네.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게 요교공벽. 그 다음에 천라지망새. 천라지망새는 이 새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펼쳐놓은 어떤 팔을 휘두르는 범위 안에 그 80마리 새들을 완전히 가두어 놓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냐면 적들의 어떤 검을 상대할 때 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수십 자루의 장검이라도 완전 묘기 부리듯이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네. 하늘에 막 연속으로 소용료만 던지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상대의 장검을 하늘에 연속으로 던져서 그게 떨어지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력장 안에서 그 수많은 칼들을 그 가끔 서커스 보면 저글링 하듯이. 칼 여러 자루들을 막 허공에 던지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1마리의 칼도 이렇게 자기가 가둘 수 이런 있다는 거지.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왔었나? 나오면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되게 완전 멋있을 것 조악한 같아. CG로. 완전 조악하게. 소용료 매그니토설이 또. 네, 소영녀 외국인들 소리. 아 근데 풍운이라는 만화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네. 마영성이 네, 마양성이 그린 풍운이라는 만화에 네네. 그 무명이라는 아 그 고수가 나옵니다. 가장 최고수처럼 나오죠.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쓰는 무공 중에 만검 귀종이라고 있어요. 그 되게 불교 용어랑도 비슷한데 만유 귀종이라는 네. 불교 용어가 있고 이제 검으로 유자를 바꿔가지고 네. 모든 검이 따르는 예. 네, 그 그런 만검 거죠. 귀종을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대로 칼이 막 수십 자루가 날아가서 그런 씬이 있는데 참 그건 멋있어서. 천라지망새보다 더 나아간 네. 이런 그 무공이고. 그쵸, 네. 이거는 이게 초능력은 아니거든요. 네. 일종의 어떤 이런 기운으로, 기세로 검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내공을 주입해가지고 검이나 참새들을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초능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왠지 연습하면 될 것 같아. 볼 것 같다고? 근데 참새 81마리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게 일이지. 아이, 제가 그거를 반박해 드릴게요. 국판에 어떻게 써 있냐면 소용료는 참새들이 지쳐 기진맥진하자 곡식을 배불리 먹여 맞아, 묘에서 맞아. 내보내고 다시 다른 참새 3마리를 잡아다 연습시켰다. 아, 맞아. 학살하지 네, 않았죠.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새 풀어주네. 고생시키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저희가 잠시 오해를 네, 했군요. 로테이션을 돌려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천라지망새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 네네. 이 천라지망새라는 그 단어 자체도 되게 멋있는데 네, 천라지망. 네. 천자가 하늘 천자잖아요. 네네. 라자는 그물 라자. 그리고 이 신라 시대 할 때 라자예요. 이 네네. 그물 라자고 지자는 땅 지자. 그 다음에 망자도 그물 망자예요. 그물이죠. 네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물을 천라지망이라고 하거든요. 멋있잖아. 맛있네. 하늘과 땅에 그물을 쳐놓으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제외한 곳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늘과 땅에 펼쳐진 그물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달나라에 가거나 수중에서 생활하거나. 그치? 다 포함시키는 근데 그것까지 다 뜻이죠. 포함시킨 네. 개념이지. 하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우리가 서 있는 지상 세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하늘이니까. 그렇죠. 땅은 수중, 물까지 다 포함한 네. 개념이고. 천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의 그물에 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일종의 천지자연의 법칙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활용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이 천라지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천망, 하늘의 그물,
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네이밍입니다. 그렇죠. 그 천망이라는 하늘의 그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게 도가경전에서 나온 거예요. 도덕경이라고 노자의 그 도덕경이라는 책. 도덕경이 또 항상 많이 나오죠. 무공의 원류는 무공의 철학적 원류는 다 노자서예요. 도가서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불경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달마대사 천라지망이라는 단어가 불경에도 나와요. 불경도 있지만 검망경이라는 이 도가 쪽이 아무래도 이게 좀 무공으로 뭔가 변주해내기에 특화된 이런 텍스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기나 뭐 이런 것도 도가 쪽이랑 잘 맞고. 그렇지. 다 도가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 노자의 도덕경 7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망회회, 소위 불실. 천망, 하늘의 그물이죠. 회회는 넓다라는 뜻입니다. 네. 넓고 크다, 광대하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광활해서 그물이 크면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그물이 크면 그 그물 구멍으로 숭숭 빠져나가는 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 많이 있겠죠. 예. 그거를 성길 소자를 써가지고 소위 불실이라고 합니다. 성긴 듯하지만 불실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 하늘이라는 이런 그 천지자연의 어떤 법칙은 착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이런 사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귀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세상이 네 생각처럼 만만치 않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 것 같지만 성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사람들까지 다 처벌한다. 하늘이라는 존재는 그런 심지어 의미구나. 죽어서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그게 이제 그 거기서 나온 단어가 천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윤리학적인 개념을 그 공묘파에서는 참새 잡는 이제 데 쓰고 참새나 어떤 이런 적의 병기나 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응용한 거죠. 네. 이 개념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게 천라지망이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고 이게 나중에 진법에서도 응용됩니다. 진법에서도 이런 것들 많거든요. 막 이렇게 천라지망으로 진법을 펼치면 네. 적의 군대가 아무도 그 진법에서 도망칠 빠져나가지 수가 없는 거야.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우리가 한번 상상을 발휘한다면 네. 도화도의 그 진들도 일종의 천라지망적인 방식의 어떤 진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행진, 네네. 기문팔괴, 술 같은 경우도 이 천라지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 장기 둘 때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네.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몇 수를 읽으면서 장기를 둔다 했을 외통수에 때 빠지.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말을 옮기면 상대가 이렇게 대응할 테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미리미리 포석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상대가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형국에서 형세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게 천라지망한 어떤 진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천라지망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네. 들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또 공묘파의 무공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 권법이니 병기, 암기 네. 다양한 것들을 양과에게 전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용 선생이 재밌는 말을 하는 게 공묘파의 무곡은 임조영 이게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이 창시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묘파의 그 임조영이 무공을 창시했을 때부터 이거는 살생을 목적으로 한 무곡이 아닙니다. 네. 이게 왕중향이랑 연애질 하려고 만든 거죠. 대부분이. 네. 옥녀심경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기본적으로 무공이 부드럽고 이렇게 여성스러운 네. 어떤 이런 우아하고 유연하고 가볍고 경쾌한 무공들이 힘이 부족하다고. 피니시 무브가 없다. 그렇지. 속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모탈 컴패스로 치면 피니시 힘이 떴는데 피니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공이 곽정 같은 타입에게는 이렇게 좀 어울리질 않아요. 네. 곽정은 좀 진중하고 약간 이렇게 선이 뭔가 굵잖아요. 둔중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양과는 김용 선생 어떻게 묘사하냐? 양과는 남자이면서도 천성이 가볍고
임기응변에 능해 오히려 이런 무공이 맞는 듯했다. 그러니까 양과에게 최적화된 무공이지. 아직 경망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양과에게 이거는 이게 양과를 욕보이면서 동시에 김용 선생이 네. 고묘파를 엿먹이는 이런 멘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여성에 어울리는 무공이다. 이게 김용 선생이 네네.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런 고묘파 무공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옥녀심경, 그런 옥녀심경을 수련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 이 옥녀신경이야말로 고묘파 무공의 뭐 정수죠.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2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과가 어느덧 좀 약간 미소년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정체기가 와요. 이제 그런 수련을 하는데 수련이 늘지 않는 정체기가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옥녀심경을 익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옥녀신경을 익히려면 이것도 또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옥녀신경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일단 고묘파 무공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파 무공을 익혀야 되고 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전진파를 제압할 수 있는 옥녀심경을 익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순서대로 익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소용녀가 명색이 사부인데 네. 고묘파 무공은 알고 있지만 전진파 무공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옥녀신경은커녕 전진파 무공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진파 무공을 익히는 단계부터 이 소용녀는 더 이상 사부가 아니라 이게 어떤 동문 수학하는 동료가 된다. 이 과정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소용녀가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전에 그 멸절 사태처럼 아미파에 의천도 이런 게 멸절 사태 같은 캐릭터라면 아무리 사부가 아무리 이렇게 이뻐도 자기를 어떤 무공에 있어서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람이라면 그 제자가 어떤 사랑이란 감정을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거든요. 같이 있기도 싫은 스타일인데. 멸절사 때 같이 있으면 기빨리는 가장 스타일이잖아요. 싫어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캐릭터가 멸절사태거든요. 김용 그 3부작에서. 네. 근데 이제 소용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부이고 양가보다 매우 뛰어난 무공을 물론 갖고는 있지만 이 양가와 함께 무공을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탐구하면서 맞아요. 익혀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늘 같은 우러러봐야 되는 어떤 스승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누나 약간 과외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양과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무공을 익히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전진파의 그런 구결들. 그렇죠. 구결은 뭐 그거는 소용료가 하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물정 같은 것도 양과가 훨씬 잘 알잖아요. 그렇지. 소영이는 뭐 어디 가서 돈 내는 것도 모르는데. 약간 둘이서 꽁냥꽁냥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수련하는 게 엄중하게 이제 뭐 전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둘이서 서로 막 배우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이 들어가는 과정.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예를 엄청나게 지켰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매일 같은 방을 쓰잖아. 한 방 쓰잖아요. 네. 같은 방에서 생활한다고. 각방 쓰지 않고 한 방을 쓴다고요, 둘이. 네. 사부 제자인데도. 그게 나중에 황룡이나 그 곽부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근데 생각하고. 둘이 그렇다고 해서 한 침대에서 살을 맞대고 자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도 사회 통념상 같은 방에서 잔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현대에도 원혼에는 여전히. 뭐만 보인다고. 현대에도 우리도 똑같거든. 네. 우리도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이 사귀는 관계가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잘 수도 있잖아. 같은 침대에 안 자고 한 명은 줄 위에서 잘 수도 있지. 야, 호텔 방에서 줄이에서 자면 좀 이상하다.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 네. 우리는 그 강호라는 이 무림세계 평균적인 인간들이랑 우리는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는 안 믿어. 소용료와 양과 같은 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력이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네. 같은 방에 있으면 당연히 자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그렇죠. 감각이거든. 남녀 상열지사도 꼭 있었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하게 둘은 됩니다. 완전히 예를 지켜가며 서로를 대하고 남녀 유별이라는 네. 또 관념 자체가 없어. 이게 유교적인 이런 그 소양이나 어떤 네.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유별이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용료 역시 이게 양과가 남자지만 자기 제자이고 자기랑 뭐 무슨 굳이 왜 다른 방을 써야 돼? 우리가 뭐 무슨 같이 자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남이가 우리가 뭐 어차피 이렇게 같은 방 쓰고 아무런 예를 벗어나는 짓을 우리는 아무것도 당연히 할 생각도 없고 안 하는데 이게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떳떳한데. 그냥 그런 이게-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감정이나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순진무구한 두 남자. 어린이들 그런 쪽으로는 좀 어린이들 사실 같지. 어린이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네. 매우 이렇게 좀 단독적인 인간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이게 나이 들어도 계속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진짜 하나도 신경을 안 쓰거든. 여담이지만 혹시 블루라군이라는 영화 보셨죠? 봤죠. 네. 거기 브룩실드 리즈 시절에 기억나죠. 그 영화 보면 이제 무인도에서 아기가 둘이 남자 여자가 자라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비슷하긴 같기도 세상에 그런 하네요. 어떤 네, 때를 네. 묻지 않고 그렇지. 둘이서 잘 살다가 이제 성을 깨달아서 이제 그 뒤는 좀 이렇게 재미있게 내용이 진행되는데 예, 뭐 그게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는 아기를 잘 만들었는데 이 얘기하니까 네. 양과 소용료 아이가 나는 궁금한 거야. 그니까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고 훌륭할까? 엄마가 소용료고 아빠가 양과야. 아이인 곽정과 것처럼 황룡의 자식은 예. 아무래도 곽정과 황룡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외모나 지성이나 그게 아이들이 좀 불균질하잖아요. 네. 곽부 같은 애부터 곽양까지 다채롭다고. 근데 양과와 소용료는 둘 다 이제 기질이나 뭐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매력적이어서 물론 양가와 황룡의 조합이면 네. 딱 예상이 되잖아. 양가와 황룡 같은 캐릭터가 나오겠지. 네. 근데 곽정과 황룡이니까 곽부나 곽파로 그리고 곽양 같은 이런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양가와 소용료도 똑같진 않거든. 양가와 황룡이 비슷하지. 양가와 소용료는 또 캐릭터도 다르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소용료가 막 멍청하고 네. 둔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외모가 딸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는 되게 재밌는 그렇죠. 아이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한 증손자 고손자 되는 뻘이 의천도령에 근데 캐릭터가 너무 나오잖아요. 약하니까. 네. 순간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황사빈이요. 은유적, 은유적으로만 나왔죠. 마치 근데 그 이제 후손인 것처럼. 내가 김용 선생 입장이라면 이게 자손들 얘기를 좀 주인공으로 삼기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조상 잘 만난 후손치고 변변치 못한 캐릭터들이 실제 역사에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 부모나 조상이 양과 소용료라고 해서 그 자식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되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김영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잘난 조상이나 잘난 쓰레기로 부모 나와야지. 아래에서 쓰레기들이 나오는 건데 양과 소용료의 후손을 쓰레기로 묘사하기는 약간 좀 부담이에요. 미안하잖아요. 양과 소용료 그 개고생해가지고 아니요, 팬들한테 아주 그냥- 해피엔딩 됐는데 자손들을 막 이렇게 교육 못한 부모들이 막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들로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잖아. 완전 욕 먹을 걸. 팬들한테 몸매를 그냥 아주. 그래서 약간 좀 피한 것 같다. 아무튼 다시 무공 얘기로 돌아와서 그 옥녀 소신 예, 거기 아까 그 공묘파의 기본적인 무공을 다 익힌 다음에 이제 전진파 네. 무공을 익히는 과정들이 묘사가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과는 그 전진파의 그 기본적인 구결을 노래로 만든 전진대도가 네. 라는 노래를 이미 외우고 있잖아. 조지경한테 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 양과가 똑똑하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 노래 말이 노래 가사지. 이거는 이게 구결이란 말이에요. 대전 대세문단세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지 이게 전지파 무공을 제대로 익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소용료가 막 전지파 도사 잡아다가 억지로 고문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양과가 선자,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서 그 공묘파 도사 한 명의 그 목숨을 살려주는 거지 양과가. 그래서 막 이게 내용도 막 대도는 구규를 통하는데 구규는 미러열에 있고 막 어려운 그런 네. 용어들 다 써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소용료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이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런 소소한 장면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전진건법도 마스터하고 옥녀 건법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녀 심경.
이 옥녀신경을 전진파의 무공을 기본적인 걸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녀신경의 요결을 익히는데 네. 그 요결을 익힐 때 그 요결이 기본적으로 10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편을 이게 소용료 사부가 소용료에게만 전수한 거거든요. 네. 이막수에게는 전수하지 않고 어. 거기 있는 것들을 이게 구술로 전수한 것이 옥녀신경입니다. 옥녀신경의 요결은 벽에 적혀져 있거나 책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 있군요. 구술로. 그래서 이제 이 외공, 일단 옥녀신경도 10편 중에 있어 이제 외공. 네. 그 외공을 먼저 익히고 그다음에 내공을 익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외공을 다 맞춰요, 둘이. 외공이란 건 기본적으로 양과가 전진건법을 쓰면 소용녀가 옥녀건법으로 공격을 깨트리고 네. 소용녀가 전진건법을 쓸 때면 양과가 옥녀공범법으로 맞서는 거. 네. 요게 일단 외공의 기본 그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진파를 공묘파로 지금 네. 상대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되게 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 임조영이 왕중양 연애질 이겨보려고 지금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옥녀건법의 초식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옥녀건법이라는 것이 전진건법의 초식을 압도하는 경쾌함과 어떤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기기묘묘함을 갖고 있는 게 옥녀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진건법이 아무리 변화를 꾀해도 옥녀건법의 기본적인 네. 어떤 이런 그 변화들을 깨트리지를 못해. 이게 기본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익혀 나가는 겁니다. 양과가 네. 소용녀와 함께. 그러니까 그 뭔가 이거를 입고 이걸 이기기에 만든 거니까 그거를 이길 수는 없는 거겠죠. 그걸 갖다 목표로 하고서는 만든 방법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둘이 힘을 합치는 게 최종 나중에는 이제 같이 네. 전진과 옥녀를 함께 쓰죠. 네.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 임조영부터가 이게 상대를 살상하는 무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또 피니시 무브가 없다. 기본적으로 무봉검. 예.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무봉검, 칼끝이 없는 검이 켄신의 뭐 영날검 같은 그런 느낌. 이막수가 사실 불진을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막수의 불진이 되게 무섭잖아. 그쵸. 막 사람 골수 막 이렇게 터트리고. 그렇죠. 근데 불진 자체는 이게 그 자체는 무서운 무기가 아니거든요. 검보다는. 이막수가 불진을 사용하는 이유도 원래는 그 상대에게 쉽게 부상을 입히지 않을 생각으로 불진을 쓴 거야. 원래는 그게 이제 그랬구나. 이막수가 그걸 악랄하게 응용을 한 거지. 골수 빼먹기로. 임종은 기본적으로 전진건법, 왕중양의 전진건법을 초식으로 압도하고 싶었을 뿐이지 네. 왕중양을 실제 죽이거나 뭐 무슨 피를 나게 하려거나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묘파의 옥녀 그 건법을 옥녀 무봉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게 칼끝이 없는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죽도 같은 걸로 때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게 사실 서로 주고받다 보면 유의하는 거야. 그렇죠. 되게 즐겁게 이게 즐기는. 테니스 같은 걸 쳐도 있잖아요. 테니스로 이제 포인트 내는 것도 재밌지만 랠리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기려고 서로 하는 즐기기 위한 싸움이 무공. 아니고 칼놀이 같은 그런. 서로 네. 즐기기 위한 거. 그래서 나중에 그 양과 소용녀가 이 옥녀건법을 완전히 마스터하고서 금륜법왕, 금륜국사를 만나서도 금륜국사한테 밀리지 않거든요. 거의 압도할 때도 많아. 네.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피니시를 못하니까. 금륜법왕을 이기지는 못하잖아. 피니시 완전히. 믿었을 때 이제 모탈 컴뱃처럼 척추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피니시 무브가 없어서 필살기가 없다. 필살기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 말고 원래 네. 옥녀신경 수련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둘이서 옷 벗고 많은 걸 상상하게 되는. 예. 네, 옥녀신경은 옷을 벗지 않고는 수련을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쟁점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배우고 싶군요. 일단 옥녀신경은 그 내공을 연마할 때 엄청난 열기가 몸에서 발산된대요. 네. 그러니까
열기가 너무 많이 극심하게 발산을 하니까 이게 우리 사우나 할 때 옷 네. 입고 사우나 안 하잖아. 그쵸. 옷 벗고 하잖아.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옥 침상이 있는 이유랑도 좀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없어야 되고 열기가 또 그 조그만 밀폐된 곳에 갇히면 또 답답해서 죽으니까 네. 이렇게 넓게 뭔가 이렇게 뚫려 있고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해야 돼. 네. 그리고 옷을 또 벗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 옷을 벗어야 열기가 즉시 발산되지 않습니까? 네. 넓은 곳에서 해야지 또 그 공기의 열기가 흡수가 될 테고. 그래서 고묘 안에서 못하고 밖에서 그러니까 해야 그 된다는 고묘 안에서는 그 아무래도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좀 그러니까요. 답답하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열기가 제대로 발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방 안에 라디에이터 틀어놓으면은 이 조그만 것 같아서 금방 훈훈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물레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기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서 수련하시면 여기는 되겠네요.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단열 뭐 무슨 방안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하도 낡아서 밖에 온기가 쉽게 밖에 냉기가 바로 들어오고 안에 온기가 바로 바깥으로 소실되는 여기서는 그 소형야의 양가가 수련할 수 수가 있다. 있다. 네. 실내에서도. 네. 근데 고묘 같은 경우는 워낙 그게 네. 폐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외부 환경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이제 옥녀심경은 사실 사부와 제자가 수련을 하기에는 적합한 무공이 아니에요. 같은 이런 왜냐면은 임조영이 아 설마 이것도 임조영이 임조영이 큰 그림이다. 임조영이 빅피처였군요. 네, 이게 그렇죠. 왕중형과 네, 어떻게 그렇죠. 해보려고. 왕중형과 같이 수련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든 무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연애 그쵸. 감정이 있는 남녀가 하기에 가장 좋은 네. 서로 이렇게 동침을 한번 한 네. 남녀가 이렇게 어, 서로 옷을 벗는 게 낌 없이, 거리낌 없을 없는 때, 예.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수련 방법이죠. 맞아요. 커플 운동으로 아주 추천드리는 거. 커플 요가 같은 거예요. 커플 요가 같은 거. 그러니까 커플요가. 그런 건데 근데 양과가 그거를 이제 보관을 짜서 이 꽃밭 정도면은 꽃덤불, 그렇죠. 꽃덤불 병풍처럼 서로 가려진 거야. 손은 수도 맞잡을 없고. 수 있는데 마치 서로 거기- 얼굴은 못 보는. 종남산에 마침 그 꽃덤불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커다란 병풍 같은 모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나는 이게 꼭 이런 거를 우연히 발견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이런 거 만들려면 만들잖아. 만들려면 만들겠죠. 어, 예. 그리고 그 고묘 안에도 좀 넓은 데가 많아요. 네네. 열기가 발산해봤자 얼마나 발산한다고. 이게 고묘 안에도 되게 넓은 공간들이 몇 그쵸. 군데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안에서 하면 돼요. 이거 양과의 빅피처일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비슷한데 발견해놓고 소설의 행간에 자기가 그거를 이제 만드는 그게 안 나와 있게.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용 선생이 그 둘 사이에 위기를 줘야 되니까 이게 고묘 안에서만 둘이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옥녀신경을 완성하면 아무런 사건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조지경이랑 그 윤지평, 네. 그 누구야 견자단, 견자다 알겠 견지병. 견지병. 아니요. 팩트체크 또 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견지병, 윤지평의 바뀐 인물인 네, 그 그렇죠. 견지병 같은 인물을 어쨌거나 만나야 돼. 네. 그래야지 사건이 생겨서 또 다음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고묘 안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그 옷 벗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